지 봐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오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70mm로 내륙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불발된 대선 공약.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선되고 2달 뒤에도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던 약속.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19대 대선에 나온 후보들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10,000원 약속을 철회하지 않은 정치인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고 비정규직 없애서 국민 월급 올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선 당시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삶의 가치를 올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선 후 지금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번 해보고 속도 조절하자고 하셨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처벌을 한다고 공언.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 최저임금 올라가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줄 알았다가 여러 군데서 지금 일자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끝내 사과하기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3년 안에 10,000원 최저임금 인상, 그거 너무 과속이라는 거 제가 시인하고 반성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 당시 홍보 CF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대선 끝나고 2017년 12월 관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약속에 대해 질문받자
홍 대표께서 만약에 임기 내에 만약에 만원을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올 거면서 하필은 또 왜 맞았어?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어? 그렇게 걸친 것도 없이 얇게 입고서 왜 그러셨어? 들어와. 얼른 들어와. 씻어. 보일러 켜놨어. 나 내일 일 있어. 어제도 잘 못 잤어. 나 잘게. 씻어. 거실 불은 네가 꺼. 맨날 왜 그래? 맨날 왜 그래? 뭐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 너랑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 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질 못할 거면서 나한테 왜 울어? 나는 뭐 괜찮아서 이래? 그렇게 모진 말도 잘만 했었으면서 왜 그러셨어?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이렇게 안고 있으면 미친 듯이 좋은데 맨날 왜 그래? 맨날 왜 그래? 뭐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 너랑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 네, 역시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그러게 왜 그랬어.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오디오 파노라마 보내드렸는데요. 고조선 중계무용님, 대통령 안 되시기를 잘하셨어요. 네, 야당 후보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약속 다 했는데 대통령 안 되기를 참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영님, 비 그치니까 시원하네요. 딱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3699번 쓰시는 분은 지극정성 아저씨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극정성 아니겠습니까? 아호가 지극정성입니다. 네. 자, 오늘 피자 받으실 715번째 당첨자가 임박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6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715번째 당첨자 임박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면서 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가운데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며 관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오늘 국회에서 사무총장 회동을 열고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동해상에서 북한 무인 소형 목선 3척을 발견해 대공 용의점이 없어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 대신 현재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자진 반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일자리는 소비경제에서 만들어진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비가 오는 월요일 어떻게 비를 뚫고 오셨어요? 운전하기 힘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더군요. 남양주에서 오시잖아요. 네. 예.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쓸려 내려갈 뻔했는데 무사히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퀴즈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고요. 미국의 최대 항구 도시죠. 맨하탄,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섬 이렇게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한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기를 모른다면 미국을 모르는 거죠. 네, 여기 그때 아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 이름에 얀하고 키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 야구팀 이름이 양키스죠. 그래요. 네. 그래, 유엔 본부도 있고 네.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말이죠. 네. 그 허드슨강인가요, 거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쯤 됐으면은 뭐 다 맞히셔야지. 그렇죠. 이거 못 맞히시면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가 나오는 곳. 이거 힌트가 너무 같다. 예, 그래요. 네. 도시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예, 신문 이름은 얘기해도.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새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택시업계, 운송업계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공유경제.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뭐 아직 뭐 무인 자동차라고 불리는 네. 자율주행 자동차 네. 보편화도 안 됐고요. 네. 뭐 기술 실험이 이제 뭐 완성 단계까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뭐 공유 경제가 약진하면서 뭐 다른 형태의 운송업이 발달할 뿐이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을 하시던 분들이 겸업을 하던 사람한테 밀리게 되죠. 그러네요. 네, 공유 경제에서의 공유 경제가 되면 전업인 사람이 겸업인 사람한테 밀리게 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좀 묘하게 되죠. 카풀한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택시 기사님들 그렇죠. 많이 또 고심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말씀인데 말이죠. 네. 그래요.
일자리는 소비 경제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글쎄요. 지금 이 공유 경제를 또 마냥도 안 된다. 이거는 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기술 혁신이 됐을 때요. 기술 혁신이 됐을 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예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뭐가 생길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20세기 초예요. 네. 20세기 초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라고 하는 그 포드주의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업이 세분화되면서 노동 생산성을 확 늘리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노동 생산성을 놀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주는데 네. 그 일자리가 전부 다 서비스업에서 생기죠. 그러니까는 생산 혁신은 항상 그 생산 쪽에서 노동력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혁신이 벌어지는데 네. 거기서 그 산업에서 이탈한 일자리가 다시 서비스업 쪽에서 창출되는 방향.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확 줄었죠. 네. 그러면서 제조업 인구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인구가 줄었는데 그 제조업 인구가 20세기에는 서비스업으로서 또 이동을 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결국 많이 생산이 늘면서 일자리는 또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소비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이네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소비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게 자본주의라는 이의 양면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를 생각을 해보면 20세기 초에는 뉴욕에 마차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말이 20만 마리고. 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내연기관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발명됩니다. 네. 도시의 풍경을 바꾼 3대 발명품이에요. 이게. 엘리베이터, 네. 그리고 전기, 내연기관. 자동차.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니까 네. 고층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고층 건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가끔 고장 나잖아요. 13층까지 네. 올라가는 거. 13층은 뭐 그런 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층, 30층 이러면은 63빌딩. 현기증이 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다 조명 지금 전기고 지금 우리가 마이크도 있고 전부 다 전기 장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도 전기 때문에 생긴 거죠. 전파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생기면서 자동차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일명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네. 대도시가 생기는 거죠.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요. 말 먹이 주고 똥 치우던 직업은 없어지지만 주유소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운전기사 생기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도시 자체가. 예. 그러면서 물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도시의 소매점들이 집 앞에 소매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도시 풍경이 생기고 소비 경제가 생기면서 기존에 없어졌던 일자리를 메우고도 남는 일자리가 또 다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식의 변환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자동차가 발달하는 걸 멈추지 않고 거기서 석유 산업도 같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화학 소재, 플라스틱, 그러면서 우리가 비누가 생기고요. 사람들이 매일 씻을 수 있게 되고 옷도 매일 빨 수 있게 되고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서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소프 오페라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이. 앞뒤로 비누 광고, 세제 광고가 붙어가지고 그 드라마가 되니까 비누 오페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는 소프 오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비누가 생기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 광고 생기죠. 판매직 생기죠.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는 거 생기죠. 이벤트 생기죠. 그러면서 마케팅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소비 경제에 걸맞는 또 다른 수많은 유통과 마케팅 쪽에서 일자리가 생겼죠. 네네네.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문명사적 전환. 거기서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뉴욕에서 그 해안에다가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만들어놨더니 해변이 꽉 메워진 사태가 벌어져요. 그 LA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왜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레저를 이렇게 대규모로 즐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특정 계급, 귀족 계급만 누려왔었던 레저. 그래서 레저 클래스, 유한 계급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레저 클래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가로움이 있는 계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대중화가 되고 그 대중화가 또 다시 그거에 딸린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력이 항상 자본주의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혁신을 일으키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걸 보면서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자꾸 꿈꾼단 말이에요. 네. 생각을 하고 네. 어두운 미래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면 전쟁도 있었고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계속 생산력은 발달하고 여가는 늘고 네. 그리고 인간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드론이 나오고 4차 산업이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생산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는 걸 보겠지만 소비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죠. 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네. 젤링님이 유한 마담도 그 유한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네,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일자리와 소비 경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뭡니까? 뉴욕이죠. 뉴욕. 예,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886번 쓰시는 분 뉴욕. 우리 큰 이모가 사는 곳. 네, 맞히셨고. 자, 그리고 케이케님 정답 새욕. 아, 뉴욕이니까 새욕. 예. 예. 자, 그리고 7880번 쓰시는 분 류현진 11층 가자 LA. 예. 자, 그리고 박은영님 뉴타운. 네. 그 박은영이 그 쿨 FM 아침에 하시는 그 아나운서분은 아니겠죠. 예. 자, 그리고 6250번 쓰시는 분 평양. 예. 자, 그래요. 뉴욕 정답 맞히신 분 0886번 쓰시는 분 그리고 2667번 쓰시는 분 맞히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피자 받으실 715번째 당첨자 나왔습니다. 네, 8590번님 축하드립니다.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뜻하지 않게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생겼다. 그럴 때 잘 모르면 쫄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쫄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아닙니다. 예,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사 없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소상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변호사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썼습니다. 책임지피를 만든 분 오늘 초대했는데요. 바로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변호사님, 그 민변에서 쫄지마 형사 절차 재판편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왜 내셨습니까? 저희가 그 민변에서 형사 재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9명 정도의 이제 젊은 변호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아셔야 될 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뭐 증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선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 너무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뭐 인권이나 권리 보장이 안 되시는 점에 대해서 아주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한번 재판의 전 과정을 풀어 써보자. 그래서 이제 9명이 뭐 일종의 이제 민변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대중서를 내게 됐습니다. 쫄지 말라고 하는 건 변호사 없이도 뭐 이 형사 재판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같은데 아니 쫄아야 변호사
업무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죠. 예. 아니, 그 쫄지 않을 것 같으면은 뭐 변호사님들 어떡합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되게 농담조로 이 책은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영업 노하우를 다 풀어버려서 변호사분들이 되게 싫어할 거다. 우리 미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법은 정말 아는 사람의 전유물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요.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 구분도 잘 못합니다. 이 구분 못한다는 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당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생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사재판이란 무엇인지 또 민사재판과 뭐가 다른지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형사하고 민사재판은 같은 재판이긴 한데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국가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형벌을 얼마나 줄 거냐 또는 줄 거냐 말 거냐 국가가 당사자. 인 소송이고요. 그렇죠. 제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돈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내 돈을 받으려면 민사재판을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고가 돼서 피고에 대해서 나중에 다 이기면 민사는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권리 구제를 하는 재판이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형사에서는 고소인이 되는 것이고 민사에서는 원고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른 소송이죠. 간통죄 갖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전에는 이제 간통이 그 형사 영역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형사재판에서는 더 이상 간통 문제 갖고 재판이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민사에서는 계속 또 간통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죄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죄를 형사처벌할 건지 아니면 불법행위 똑같은 불법행위라도 아니면 돈만 배상받게 할 건지를 법률로 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에서 간통행위라는 게 불법행위이긴 한데 민사로 돈은 받게 해주지만은 더 이상 형사처벌하진 않겠다라고 우리 사회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고소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맺었을 경우 예전에는 이제 검사가 이렇게 죄를 물어가지고 잡혀갔죠. 잡혀가서 막 추궁받고. 그래서 호텔에서 막 입을 둘둘 말아가지고 증거라고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민사재판에서 상대편,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과거에 그 형사재판에서 다뤄졌던 간통죄 당시에는 피해자였던 배우자가 그 간통의 당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배상. 민사 배상만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선미 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형사는 벌, 민사는 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법에 관심이 많으세요. 김선미 님께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재판편은요. 이 앞선 수사편의 후속작이라고 하던데 그 수사편 책도 나왔던 모양이군요. 맞아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이제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광장으로 다 나오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무고한 그런 의식 있는 시민들이 잡혀가셨는데 그때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묵비권조차 모르셔서 민변으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와서 막 변호사님들이 매트리스 깔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랬죠. 그 과정에서 아예 이거를 책으로 내자. 아주 쉽게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해서 사실은 쫄지마 형사 절차 수사편이 있었고요. 이제 10년 만에 완결편을 낸 거죠. 이번에 나온 게 재판편. 그렇군요. 자, 9분이 이제 공동 집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약간 미묘하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변호사가 한 3년 넘어가면 자기 다 의견이 생기고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변론하는 게 최상이다, 저렇게 하는 게 최상이다 하고 자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은 9명이 나눠서 쓰고 그걸 4명이 감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하고 이제 송상규 사무총장님하고가 네. 윤문을 또 다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내면서도 저분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미묘한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만약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딱 집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제 증거 동의의 무서움에 대해서만 아셔도 굉장히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입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판에 넘긴 거죠. 그렇죠. 근데 재판에 이제 증거로 내기 위해서 검사가 모아놓은 증거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사가 볼지 말지를 제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피고인이. 그래요? 그 과정을 증거 동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판사가 법정에 가면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증거 다 동의하세요? 네. 그때 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증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만 하셔도 검찰에 가서 증거 목록을 복사하시고 증거 서류 복사하셔서 검토한 뒤에 그 다음 기일에 판사한테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다. 이 정도만 진술을 하셔도 재판이 이제 내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 대통령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증거를 다 동의하시던 바람에 굉장히 낭패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아마 뭐 어떤 전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좀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동의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MB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네, 맞습니다. 참 의문이죠. 15년형을 받게 되고요.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재판 외에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게 아니었나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사법농단 참 충격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이러는 법관 엘리트주의가 한몫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 이 직권남용죄는 입증도 어렵고 그렇게 유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네,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도 이제 같은 업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근데 느끼시는 게 상식에 따라서 비슷하게 다들 뭐 의심을 많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형사재판에 휘말리게 되거나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명심해야 할 것, 증거 동의 이 부분 쉽게 동의해 주지 말고 이렇게 따져라. 쫄지 말고 따져라. 내가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걔한테 제가 따져 묻는 거죠.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나하고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술을 바꾸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부담스러워서 다시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설전을 벌이느니 그냥 증거 다 동의해 버리자 해서 동의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부록에 좀 한자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책 나오면. 아유, 제가 접수했습니다. 제법 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피의자를 많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불려나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묵비권은 언제 쓰는 겁니까? 묵비권은 이제 피고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관련돼서 증거를 없애거나 말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방어권이라는 게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캥기는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보통 경찰이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다 말하고 핸드폰도 떳떳하면 내라 이런 식으로.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고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묵비를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그래서 불리한 거는 묵비를 하시고 유리한 거는 얘기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받는데 경찰이 휴대폰 내놔.
검사가 휴대폰 내놔 하면은 곱게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내면 안 되죠. 핸드폰에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몰아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통 임의 제출이라고 해요. 예. 근데 내 핸드폰을 아무리 나를 체포해 왔어도 핸드폰을 가져가려면 별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간 경우도 과거에 많았겠네요. 요즘도 검사, 경찰이. 저는 요즘도 수사기관에 나가실 때는 핸드폰 가져가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얼결에 그냥 건네주고 나와서 보면 그 안에 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는 법원 가서 인정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의 제출이라고 씁니다. 본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낸 거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네.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떳떳하시면 핸드폰 내세요. 조수진 씨 이러면 제가 저 떳떳합니다 하고 핸드폰 내면 임의 제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의에 의한 임의 제출.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잘 알면 되겠네요. 두 가지만. 묵비를 하시고 증거는 동의하지 마시고 한번 보고 동의할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또 하나 더. 휴대폰 되겠죠. 그냥 뭐 달라고 해서 그냥 주지 마시고. 안 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위한 법 지식서를 출간하시고 알리려는 노력 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법 쪽이나 여러 이런 저희 어려운 전문 분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전문 분야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브로커가 판을 치고 이게 그라운드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이 실행이 되는데 개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치과 가더라도 앞으로 치과 의사가 나한테 주사 놓고 막 이를 갈고 뭘 한다라는 걸 알고 당하시면 좀 덜 고통스럽고 또 본인이 능동적으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형사나 뭐 민사든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정보도 많이 좀 일반인 분들한테 좀 기본적인 게 다 배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중서는 좀 계속 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쫄지마 형사 절차 재판편 책 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아주 시적절한 섭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평소에 비해서 에어컨이나 전조등, 와이퍼 등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차량 배터리 점검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판교 진입로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일대 정체가 심합니다. 또 신갈분기점 4차로와 5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 충청권 비룡분기점 진출로 갓길에 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양재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분기점 1km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판교분기점부터 청계터널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 시내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성산대교와 이어지는 강변북로 구리 쪽과 또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 정체가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시작할까요? 여론으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습니다. 먼저 1박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그리고 투박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박원석 전 의원님이 모처럼 직함을 하나 얻으셨어요. 어떤 직함을 말씀하십니까? 당직.
당직이요? 예. 제가 당직이 원래 있었어요. 뭐예요? 정의당 경기 고양을 지역위원장. 직선으로 선출되는. 예.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저희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 1차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선임이 됐습니다. 예. 2013년도에 정책위의장을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현역 의원일 시절에. 네네. 이번 이제 두 번째 정책위의장을 하는 건데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설마 맨입으로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방송 그만두지 마세요. 방송은 절대 안 그만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말 사이에 정의당 신임 대표가 선출됐는데 심상정 당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취임을 축하했는데 박 의원님, 네. 그 심상정 대표 체제의 정의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결과를 보면 83.58%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압도적인 그런 득표율이 나왔고 이게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이 정의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심상정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심 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고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정의당을 범여권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그런 변화와 더불어서 또 정의당 자강의 길을 동시에 천명을 했고 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내년도 선거연대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 후보 단일화는 정의당의 원칙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은 원칙이 아니어도 뭐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꼬리를 물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정의당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역구의 다수의 출마자들을 내고 지원할 것이고 오늘 당직 인선의 제1의 기준도 네.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지역구 출마자들을 주요 당직에 다 기용을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권태홍 전 정의당 사무총장인데 네. 이분은 지역구가 전북 익산을이에요. 근데 출퇴근합니다. 서울에서 익산에서 집도 익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고 전원 다 지역구 출마자들이고 청주 상당 쪽에 나가시는 청주 걸로. 상당구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변인들 추가로 더 몇 명 임명할 거고 그 주요 당직 기용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제1의 기준으로 당직 인선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지영 대표님. 네. 정당 지지도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정의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7.4% 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1.8%포인트 떨어진 38.6, 한국당은 2.4% 상승한 30.3, 바른미래당 0.4% 상승한 5.2, 민주평화당은 0.6% 내린 1.9,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공화당 이걸 이제 보기 한번 넣어봤는데 1.8%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 자유한국당은 2.4% 상승했군요. 이 분석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당 지지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공개됐는데 살짝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논란이 좀 초반에 있었고 주초에 그리고 이제 자사고 논란이 있었고 주 후반 금요일 날에는 그 또 해군에 있어서 거짓 자수 이 부분이 이제 사병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일 그 강경 대응책이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전주 대비 3.5% 하락한 47.8%로 조사됐고요. 부정평가는 반면에 3.5% 오른 47.3%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 거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관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빠졌기 때문에 소폭 하락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올랐고 그게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5명의 응답을 들어서 조사한 것입니다. 4.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화를 통한 조사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결국 일본과의 외교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무슨 과실이 있었기에 지지율 하락으로 않습니다. 이어졌을까요?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수요일 화요일 날 그 원칙적 대응을 표방을 했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일간 조사에서 목요일 날 51%를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그 전략 물자를 수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다. 이게 좀 증명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김현종 청와대 차장이 미국에 날아가서 우리 입장을 또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가 사지도 팔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이런 어떤 그 반일 캠페인, 운동 캠페인에 동조를 하면서 여론이 좀 급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51%를 돌파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그 요즘에 이제 국방부의 기강 회의가 계속 터졌는데 금요일 날 그날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병 거짓 자수 이런 논란들이 좀 불거지면서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좀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지 대일 대응 태세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양호하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변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요인이 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아베 총리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지금 계속 참여연 선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각 지지율이 49%로 조사가 됐는데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무려 7%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 결과 나왔고요. 아사히 신문에서도 42%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대비 한 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 일본 여론이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일본 이번 참여연 선거 21일 날 앞두고 있는데요. 이 한일 지금 이 무역 제재도 큰 이슈이긴 하겠지만 국내적인 고유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각에 대한 지지율의 등락은 이게 국내 국제 이슈를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이 이렇게 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분명히 선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나 선거 이슈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연금제도 개혁이라는 큰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우리 여론에서 이 일본과의 갈등 이슈가 장기화됐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게 장기화될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장기화된다면 그에 대한 불안이나 피로감 같은 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지금 저 열기를 보니까 말이죠. 그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좀 빨리 해결하지? 왜 이렇게 장기화나? 지금은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으로 이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일본이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경제적 타격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면 문재인 정권의 태도도 바뀔 거고 향후 친일 그러니까 일본 말을 잘 듣는 정치 권력을 한국 내에 세우겠다. 이런 어떤 포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심이.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일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도록 할 텐데 빠르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꼬리표를 뗄 것 같은데요. 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임명 찬성은 46.4%, 반대는 41.7%로 네. 찬성이 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오늘까지가 재송부 기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청문회 이전보다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반대 여론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위증 논란, 거짓말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상처가 된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다소는 뭐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임명하는데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국민들 여론을 보면 윤석열,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윤석열이라는 강단 있고 원칙 있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한번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임명 찬성 46.4, 반대 41.7. 이 조사는요.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고 4.2%의 응답률 나타냈고 전화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흔들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뭐 오늘 그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이제 전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 해임을 먼저 하자 이런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청와대 내에서는 기류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계속 그 기강 회의 이 문제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네. 좀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데 과거 이런 류의 사건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선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공세로 좀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또 8월 달에 이제 내각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그참에 국방부 장관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후임자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개각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천안함 사건 때도 국방부 장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목선 이번에 그 귀순 사건이나 서해 그 오리발 사건이나 군의 기강회의죠. 군의 기강회의하고 안보 위기는 다른 겁니다. 지금 뭐 전선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안보 위기로 볼 만한 징후는 없습니다. 기강회의는 그 자체로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묻는 거고 군의 기강회의 사건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면 이 뭐 국방부 장관을 1년에도 몇 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군 기강회의의 문제를 마치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나 위기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시점에 개각 대상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지금 뭐 국방부 장관 교체 안 하면 추경 안 해주겠다. 저는 이건 억지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랑의 동북아시아 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경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오늘 센 메시지를 내신 거죠.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일본이 자꾸 이거를 무슨 우리가 그 전략 물자를 밀반출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그 개연성까지 이 과장하고 허구적인 논리를 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가 차기 총선에 제일 관심사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생 변수가 워낙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한일 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을 또 한국당이 지원하고 그래서 경제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 김용민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